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4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마다 구분을 조금만 해주시면 되겠죠. 영업권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죠. 그렇죠? 네, 무형자산이고 성급비용 맞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맞지요? 네, 그 다음에 장기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니까 우리 두 개를 더하면 400만 원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문제 2번은 일단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고요. 물가가 하락. 그러면 물품의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죠? 기말재고액과 그 다음 매출 원가와 이익이 움직이게 될 건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다시 커지게 됩니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그랬고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그랬어요. 당기순이익이 가장 커지려면 기말재고액이 커야 한다. 그럼 기말재고액이 가장 큰 게 남아야 하니까 어디서부터 나가요? 뒤에 거서부터 빠져나가야 가장 큰 게 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입선출법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광고 선전비 700만 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광고 선전비는 원래 자, 매출 총이익까지 매출 총이익에서 마이너스 판관비를 빼주시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여기에 플러스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을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법인세 빼주시면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매출 총이익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 위에 부분은 건드려지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할 것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늘었어야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늘었어야 되는데 안 늘었다는 얘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적어졌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었다? 더 커졌다. 영업이익은 커지게 되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은 원래 작았어야 되는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영업외 비용이 어떻게 돼버렸다? 과대계상이 되었다. 커졌다. 그럼 영업외 비용이 커졌다.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빼나 아래에서 빼나 둘 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 영향이 없고요. 아시겠죠? 네.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맞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과대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영향이 없고 당기순이익도 영향이 없게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야 되는데 안 커졌으니까 과소계상이 되었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위에 있는 게 바뀌어야 매출 총이익이 바뀌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채를 할증 발행할 때와 할인 발행할 때 액면 이자는 매년 동일하다. 액면 이자는 같죠. 그쵸? 네. 사채 할증 발행, 옳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또. 자, 사채 할증 발행의 경우 유효 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자, 우리가 사채는 제가 너무 중요하게 했고, 할증 발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오게 되고 대변에 돈이 나가게 돼요. 할증 발행했을 경우에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겠죠. 액면 이자율로 나가게 되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되고,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한다. 그럼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요?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자 비용을 유효 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이자는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사채를 발행할 때 직접 소요되는 광고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주식과 사채 발행 시 재비용은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네. 자, 표시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 사채는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채의 액면과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액면 이자율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발행한다? 할증 발행한다. 내가 이자를 많이 주는 거니까.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럼 나는 이자를 조금만 주는 거니까 할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증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할 때 액면 이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계의 변경은, 우리가 5번 회계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추정의 변경은 수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책의 변경은 법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방법 자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용연수 같은 것들을 예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던 것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시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자, 그럼 첫 번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8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진법은 단기부터 변경을 하는 방식이에요. 단기부터. 자,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맞죠? 또 정답은 1번이었네요. 그쵸?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세법, 회계는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회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단기매매증권의 단가 산정을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 적용 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회계의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신뢰성이 저하된다, 변경되면 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일괄 처리법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유지된다. 네, 과거의 장부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기 일괄 처리법. 자, 소급법은 과거부터 수정이에요. 과거부터 수정을 해요. 그러면 장부가 수정된 장부와 수정되지 않은 장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전진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해요. 단기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비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는데, 단기 일괄 처리법은 과거는 계산만 해요. 과거의 장부들은 계산만 해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생겼겠죠? 그 결과를 단기에 적용해요. 단기에 반영해요. 단기에 반영하는 방식을 단기 일괄 처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기 일괄 처리법을 쓰게 되면 단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단기 순손익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단기 순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과거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과거의 장부들은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장부가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신뢰성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은 장부가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럼 신뢰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장부가 두 개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과거를 수정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의 계고, 다음 중 아래의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지출액, 기름값을 얘기하죠. 그럼 기름값은 운행에 따라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네, 우리가 기초원가는 직접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다라고 얘기해요. 직접 원가랑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태양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재료비 T자 계정은 하나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재료비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우리 기초재료비 27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153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료가 11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80만 원에서 11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169만 원인가요? 네, 169만 원의 재료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87만 원, 87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57만 원, 플러스 57만 원.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300하고 13만 원인가요? 네, 313만 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8번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씩 주문 생산한다. 뭐 항공기, 기계 제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 대량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조건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이더라.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대신에 정확성은 훨씬 더 높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원가 집계를 하게 되고요. 제품별로 원가 집계를 하게 되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선박이나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맞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네.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되는 것은 종합 원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으로는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네, 정확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9번은 또 T자 계정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T자를 그려서, 자, 기초 제공품이 2,000개, 그 다음에 공손 수량이 1,400개가 되어 있네요. 단기 착수 수량을 먼저 쓸까요? 9,5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100개, 그리고 공손 수량이 1,4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500개를 빼주시면 9,000개의 완성품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7%를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완성품의 7%를 계산을 해주시면 7963 그랬으니까 630개가 정상 공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770개가 되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770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집어넣으시면 문제의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계산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10번은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완성 기말까지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법. 끝까지 가면 그때는 선입선출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뭐만큼 있더라? 기초수량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기초제공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재료는 착수 시에 전량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100%예요. 100%. 그러면 완성품 수량은 몇 개예요? 10,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이 5,000개. 퍼센트를 따지지 않으니까 전량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15,000개고 뺄 게 있어요, 없어요? 기초는 제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15,000개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의 수정사유와 작성 일자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증감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일이 되겠죠. 계약의 해지일. 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환입은 반품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반품된 날을 우리가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그러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그러니까 착오는 같은 날 두 개를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하나를 지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자,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제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상적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럼 해지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몇 가지요? 4가지.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이 필요하죠.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3번은 결손금 소급공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손금 소급공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전년도에 당기순 이익이 생겨서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결손금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 원래 결손금은 다음 해 이익에서 얘를 차감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전년도에 이익이 있어서 세금을 냈으면 그 이익에서 낸 세금에서 일부를 거꾸로 가지고 오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소급공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에 보시면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에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다 결손금이 생겼더라. 그러면 항상 결손금 공제받을 때 누구부터? 과거분부터, 제일 오래된 것부터.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한, 그러니까 과거치부터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 여기에서 이제 결손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결손금은 다음 해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용이라고 했으니까 주거용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은 상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를 의미하는 거고 주거용에 대해서 만약에 결손금이 생기게 되면 주거용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는 당연히 결손금이 없겠죠. 그냥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 세율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제가 이건 조금 중요하게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얼마예요? 20%입니다. 기타 소득은 14번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20%입니다. 필요경비 인정받고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은 6%. 2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네, 일용직 6%.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몇 프로야? 사업소득은 3%. 3%. 그래서 우리가 3.3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방소득세 10%. 그래서 3.3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과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 퇴직, 양도. 맞죠? 이자, 배당 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무조건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고요.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서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출국한 날의 전일이 아니라 출국한 날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도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15번에 부양가족을 따질 때는 사망의 경우 사망일 전일이에요. 전일을 기준으로 해요. 전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출국일 그리고 사망일까지를 우리가 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처럼 조금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도 이번에 이제 또 있었고, 그런데 기본적인 암기, 그 다음에 이해. 근데 저는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회계는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쉬워져요. 무조건 외운다라고 정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